자, 우리 지학사 문학 1번.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이덕 씨의 어떤 작품인데 좀 유명한 작품이지. 바로 들어가면 제재 선정 의도입니다. 도대체 이 작품을 교과서에 왜 실었을까 이거죠.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한 모습이야. 우리 여기서 화자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복숭아 나무는 대상이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해보자. 다른 사람. 그지? 우리 친구들, 너희들 학교에서 솔직히 친구들 다른 낯선 처음 본 친구들 만날 때 처음에 그 친구한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냥 보기만 하고 걔랑 얘기도 한번 안 해보고 걔랑 밥 한번 먹지도 않아보고 그냥 바라만 보고 저 새끼 이상해. 병신 같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걔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고 걔랑 좀 거리감을 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되게 진국인데? 괜찮은데?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 이 작품에서 화자 복숭아나무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과 타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설마 시인이 정말 나무 얘기를 했겠니? 우리가 선입견, 잘 주셔볼까?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고 싶은 말, 바람직한 관계 모습을 제안하는 작품이다. 이거지. 이럴 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변화. 자, 특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오케이? 중요해. 시험 문제 이건 객관식 나올 수 있어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네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이 작품의 학습 목표니까 넘어가고요. 선생님 작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재 연구 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여기서 말한 여러 겹의 마음은 여기 너무 잘 나왔지? 복잡한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오케이. 곁으로. 나는, 자, 나 누구야? 화자죠? 화자가 작품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는 타인, 대상이죠.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서 편견을 드디어 갖게 된 거죠. 그죠?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거리감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는 뭐야? 저 새끼 되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왔대. 이 새끼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이런 뜻이야. 내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이건 내가 뭐야?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한 거지. 그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이상한 거야. 저 새끼 이상해. 졸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어. 여러 겹의 마음. 아주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해. 변덕스러워. 이 새끼 사이코 같아. 이런 얘기지. 그치? 이주인격자 여러 겹의 마음.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난 가까이 싶지 않아.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지 멀리로만 즉 거리감을 드러내죠. 멀리로만 지나쳤다. 그래서 그와 거리감을 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마음 갖다 우리 막 2주인격자, 3주인격자, 저 새끼 4주인격자 같아.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뭐야? 내가 다가갔을 때 친해지기 힘든 이런 얘기겠죠. 가졌을 거라고 아마 지나쳤다.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편견을 갖게 된 거지 그와 대화 한번 안 해보고 밥 한번 안 먹어보고 이렇게 가졌다는 얘기야. 갑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수천의 빛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그게 아니야. 수천의 빛깔은 그의 진정한 모습이야.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그의 진정한 모습을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보고 멀리서 보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와 처음에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편견과 거리감을 뒀는데 고정관념 가졌는데 그래서 멀리서 그와 지내다가 아니네? 저 새끼 이주인격자가 아니네? 저 괜찮네? 라는 그의 뭐를 파악한 거야? 수천의 빛깔 이퀄 그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게 됐다. 어디에서? 멀리에서. 가까이가 아니라 그와 거리감을 두고 멀리에서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편견이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지. 그치? 그리고 눈부셔 알았습니다. 자, 반복이죠? 눈부셔 알았다. 근데 눈부셔 알았다가 아니라 알게 돼서 너무나도 눈이 부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나 자신도 성숙하게 됐죠. 뭘 성숙할까요? 아, 편견과 고정관념 쉽게 가지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피우고 싶은 꽃빛 뭡니까? 피우고 싶은 꽃빛 이건 누가 가진 거야? 그 나무가 가진 거지. 복숭아 나무가. 이건 뭐야? 그의 꿈이겠지. 꿈이 너무 많은 그 복숭아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을까? 친구들이 왕따시키니까, 그지?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다가오지 않으니까 외로웠어. 하지만 또 외로운지도 몰랐을 거야. 왜? 꿈이 너무 많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막 저 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 친구랑도 안 만나고. 뭐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외로울 것 같지만 또 외롭지도 않을 거야. 지 꿈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 여러 겹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겹의 마음은 뭐가 됩니까? 이퀄 수천의 빛깔이 되겠죠? 예, 위에 빛깔. 수천의 빛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천의 빛깔. 그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로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 왜?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를 멀리서 지나치고 외면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포인트지. 여기까지 뭡니까? 그의 어떤 편견 갖고 선입견 갖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거리감을 두고 그를 바라봤더니 아, 그에게는 수천 개의 빛깔, 진정한 본질이 있구나.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걸 멀리서 보고 알았어. 그리고 너무 눈이 부셨어. 꿈이 많은 그 나무는 외로웠을 거야. 애들이 너무 편견을 가져서. 하지만 외로운지도 몰랐을 거야. 꿈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해서 이게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두 번째 파트는 결국 뭐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돼서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마지막 갑니다. 흩어진 꽃잎들이 먼데 닿았을 무렵. 이거 뭐야? 이제 시간이 흐른 거지? 꽃잎이 진 거지. 그지? 이거 이제 봄이 지난 거지.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서 조금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복숭아 나무 그늘이래. 그럼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간 거지. 이제 거리감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여기서는 멀리서만 어디 있어 멀리로만 그지? 멀리로만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복숭아 나무 가까이 그늘에까지 갔어. 오케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누구와? 복숭아 나무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 부분은 요 앞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겠니? 그지? 요 앞으로 가면 좀 더 좋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도치법. 그리고 저녁이 오는 소리는 되게 좋은 소리지. 뭡니까? 어울리는. 그지? 이해와 어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되게 맑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건 얘기죠. 어디에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즉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오케이. 그와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 해서 대상의 거리감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저녁은 대상의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어울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마지막에 도치법이 쓰였다. 자, 이렇게 시를 했는데요. 가볍게 다시 정리하면 1년은 그에게 편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뭡니까? 하지만 그 편견을 멀리서 보면서 깨졌다. 그에게 진정한 어떤 그의 본질, 수천 빛깔을 알게 됐다. 마지막은 그래서 그와 함께 저녁에 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인 심상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갈래, 성격, 고백적이죠? 고백적. 그 다음 자아성찰하죠. 성찰, 반성하죠? 그에게 편견을 가진 나의 모습 반성하고요. 제재 복숭아 나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이 참 어렵고 그걸 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 복숭아 나무를 통해 드러냈고 복숭아 나무 의인화도 했다. 그지? 의인화했다. 그지?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변화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다음 마지막에 도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 이해되죠? 자, 뒤로 가서요.
항상 시의 함축적 의미는 중요하니까 정리합시다. 흰 꽃과 분홍 꽃은 그냥 피상적 겉으로만 본 대상의 모습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거 겉으로만 보는 대상의 모습이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이거는 선견과 편익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이고, 수천 빛깔은 그의 진정한 모습이 되겠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처음에 복수하나에서 오해 편견 가졌다. 왜?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알게 됐지. 수천 빛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외로웠을 것이야. 왜? 피우고 싶은 꽃빛, 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야. 하지만 외로울지도 몰랐죠. 그 다음 그의 마음은 있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 마지막 이해와 공감. 뭐야? 복수와 나무 그늘에서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네요. 뒤에 자꾸 반복이죠? 자꾸 반복인데, 대상 흰 꽃과 분홍 꽃이 핀 복숭아 나무. 이건 뭐야? 여러 개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처음에 생각했고, 앉지 못할 그늘을 갖춰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수천 빛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또 외로운지도 몰랐을 거다. 마지막에 흩어진 꽃잎이 흩어진 복숭아 나무는 어때? 조금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와 뭐 하는 거야? 저녁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그냥 읽어보세요. 앞에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화자 깨달은 점. 대상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상 판단하지 말자.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 너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와 좀 비슷하게 이제 그 비슷한 건 아닌데,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솔직히 뭐 아마 비슷하기도 하겠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니까. 한번 볼까요? 이 작품 어렵지 않아요. 숲을 멀리서 바라볼 땐 몰랐다. 멀리서 바라볼 땐 몰랐다. 이거는 근데 복숭아 나무 곁이랑 좀 다르다. 복숭아 나무는 가까이에서 보고 저 새끼 이상해서 선견과 편견을 갖게 됐잖아. 그리고 거리감을 두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의 본질 알게 됐잖아. 근데 이 작품은 오히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제대로 모르는 거야.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이해했어.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어깨를 맞다고 숲을 이룬 줄 알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한마디로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붙어서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오케이? 얘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얘도 잘못 파악한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거야. 오케이? 대상에 대해 잘못 파악한 거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넓거나 좁은 간격, 별표. 이게 포인트야.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언제? 멀리서 봤을 때. 오케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또 붙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가 벌어질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벌어지고, 너무 벌어지면 안 되겠지. 그럼 숲이 아니니까. 숲을 이루되 그래도 벌어질 수 있을 만큼 벌어진 상태. 그리고 절대 붙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나무와 나무 사이. 반복이죠.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는 걸. 오케이? 언제 알았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서야 알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건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야. 언제 알았다는 얘기야? 산에서 불 나고 알았다는 얘기죠. 산에서 불이 나고 나서 나무와 나무 사이는 숲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붙어서도 안 되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되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나무와 나무는 아닐 거야. 즉 사람과 사람이야.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 간격은 뭐야? 서로의 자기만의 공간이야. 야, 당연하지. 너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다 달락붙어가지고 막 진짜 그러면 막 한 대 때리고 싶지 않니? 그치? 어느 정도 자기 프라이버시 정도는 존중해줘야지. 그치? 그런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간격, 공간은 서로 각자의 공간은 존중해지고 사회를 이룬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죠?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다. 멀리서 바라볼 땐 몰랐다. 그지?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때는 그냥 딱딱 달라붙어서 숲을 이룬 줄 알았는데 산불이 지나가고 산불이 휩쓰고 나서야 나무 사이에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하지만 너무 벌어지면 안 되는. 왜? 그럼 숲이 안 되니까 또 너무 붙지도 않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거죠. 얘도 성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이 소중한. 간격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나무를 인격 의인화했죠.
새롭게 깨달은 바를 깨달음 얻기 전의 상황과 대비했죠. 그죠? 대비했죠. 깨닫기 전의 상황 어떤 상황이야? 멀리서 숲을 볼 때. 그 다음에 깨달은 후는 산불이 지나갈 때 이 상황을 대비해서 깨달았다 이거죠. 숲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보자. 숲을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어깨를 대고 딱 붙어서 숲을 이룬 줄 알았는데 숲에 들어갈 때 언제 산불이 휩쓸고 난 후에 들어갈 때는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냥 흰바람 벽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흰바람 벽. 자, 백석인데요. 이 백석은 우리 일제강점기 작품이야.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뭐 가족과도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움의 시입니다. 그리움. 오케이. 그리움의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 그리움의 대상들도 나오고요. 그다음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좀 씁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흰바람 벽은요. 스크린의 역할을 합니다. 스크린.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나오는 스크린의 역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크린 역할. 자, 제재 선정 의도 가볼까요? 화자가 자신의 현재를 성찰하고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태도를 담은 현대시. 중요한 말이죠. 자, 자신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 수용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필요 없네요. 자, 갑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흰 바람벽이 뭐예요, 선생님? 벽, 그냥 벽. 니네 방의 벽을 얘기합니다. 이 좁다란 방은 뭘 상징해요? 화자의 처지, 가난한 처지죠. 좁다란 벽에, 자, 이거 중요해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스크린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자,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자, 쓸쓸한 거 첫 번째 이 흰 바람벽에 뭐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쓸쓸한 것. 오케이. 첫 번째 쓸쓸한 것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예요. 쓸쓸한 것.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불빛을 비추는데 그죠? 방 안에 불빛이 벽에도 비추는데 어떤 불빛이야? 지친 불빛이래. 지금 화자가 지치지 않았냐? 화자의 삶이 지쳤을 거 아니야? 가난한 처지고 막 그리워하니까. 그럼 이거는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되겠네. 자기의 감정,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켰지. 또 때전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즉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또 따뜻한 감주, 식혜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의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어디에? 흰 바람 벽에. 오케이? 첫 번째, 흰 바람 벽에 비치는 게 뭡니까? 희미한 15축의 전등이 어떻게 비쳐요? 지친 듯이 비추고요. 두 번째, 나의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비추고요. 또 따뜻한 식혜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생각이 그 벽에 비친다. 뭐 벽에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벽을 보며 외로운 생각을 한다가 맞겠죠. 여기까지 첫 번째. 뭐예요? 쓸쓸한 것들, 그지? 쓸쓸한 것들. (1번부터) (3번) 외로운 생각들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어느 일인가? 이 흰바람 벽에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다 적자. 그리움의 대상. 좀 지우고 다시 적을게.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쓸쓸한 거. 두 번째 그리워하는 대상. 누구야?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렇게 추운 날인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고 있다. 가족에 대한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운 여자.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먼 조용한 바닷가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구국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자식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아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흰바람 벽에 떠오른다 해서 두 번째 그리운 사람을 떠올린다. 어렵지 않죠? 내용 전개 방법은 열거라고 해도 되겠죠? 왜?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걸 열거하고 있죠? 여기서는 세 가지 열거했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부모와 어머니와 사랑한 사람이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뭐가 보이는지 볼까요? 또 그런데 시상전환. 이즈마 가야 어느 사이엔가. 뭔 뜻입니까? 뭐 얼마 만에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화자의 정서는 자꾸 쓸쓸해요. 화자의 정서는 계속 쓸쓸합니다.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 자,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죠. 자, 성찰을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였죠? 나의 외로운 생각들이 막 떠올랐죠? 내 외로운 상태에서 나의 생각들 뭐 전등이 비치고 그 다음에 나의 때죠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보이고 그다음 식혜 한 잔 먹고 싶다고 감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외로운 생각을 헤매고 두 번째는 그리운 대상 엄마와 사랑했던 여자 세 번째는 이제 자아성찰입니다. 이런 글자 지나간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 흰바람 벽에 운명로적 태도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 많이 뜨거운 것으로 또 호젓한 거 쓸쓸하고 외로운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친다. 여기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때 되게 부정적이지. 그지? 운명적으로 되게 부정적. 그리고 이번에 나를 위로하는 듯이 또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 뭐야? 힘내라고 하는 듯이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 어떤 글자 볼까요? 하늘이 이 세상 낼 때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야? 하늘이겠지?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 누가 그러듯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이가 그러고 프란시스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리케가 그러하듯이 누구도 나도 그렇다. 왜? 나도 여기서 뭐라 했어? 너무 많이 뜨거운 거 호젓한 거 사랑 슬픔 가득 찼다. 이거 나왔잖아. 그지? 이런 거 똑같잖아. 그래서 나도 누가 똑같다. 이들과 똑같다. 그럼 나도 어떤 존재다? 나도 하느님이 뭐한 존재다. 나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시켰는데 여기서는 그걸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지. 여기 뭐야? 여기 3번 자아성찰하면서 난 너무 바보같이 태어났어. 병신 같아. 힘들게 태어났어. 슬퍼. 이런데 여기서는 결국 어떻다?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 한 거죠. 뭐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위로하면서 극복을 하죠. 이렇게 전개되면 됩니다. 시 다시 정리하면 이 좁다란 방, 화자의 가난한 처지에서 흰 바람벽을 통해 첫 번째, 나의 쓸쓸한 생각을 떠올리고요. 세 가지, 요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바람벽에 나의 그림의 대상을 열거하죠.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흰 바람벽에서 나의 쓸쓸한 인생을, 그치? 떠올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위로한 듯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자기 위로하고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결국 슬픔을 극복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판서 자료 중요하죠. 흰바라벽의 의미와 기능. 자, 줄쳐볼까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 그지? 그냥 스크린도 아니고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 그럼 어떤 내면?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부재한 대상. 첫 번째, 쓸쓸한 내면 비췄죠. 두 번째, 부재한 대상을 비추고 세 번째, 사색과 성찰통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항목화해서 외우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성찰 매개체고요. 마지막에 뭡니까? 외로운 자기 삶을 위로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까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흰바람벽 화자의 내면을 비춘다. 내면 처음에 쓸쓸한 것, 전등, 무명šan츠, 외로운 생각들, 그리운 사람, 늙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글자들, 자기 위안과 운명을 수용한다. 그래서 극복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뒤에는 읽어보세요. 지금 했던 거 다 또 하고 있죠. 예, 또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산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도화는 상당히 짧은 시,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순수한 어떤 이상적 세상을 드러내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우리 조선의 그림 같은 풍속화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제재 선정 의도,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연의 공간이자 상상의 공간인 석산에 봄이 오는 평화로운 풍경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강산 보랏빛 석산은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산인데 이런 산들을 제시하면서 뭘 드러내는 거야? 평화로운 풍경. 이상적인 풍경, 이상향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간결한 시어구사와 여백의 미를 구현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이나 의문을 포함한 시어의 반복과 행의 길이를 조절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의 빼어난 구사를 통해 공간의 성격을 강화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간결한 시어를 구사했고, 두 번째 동이나 의문을 포함한 시어 반복, 세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냈다. 이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산을 통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죠? 그런 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볼까요? 산은 구강산이야. 보랏빛 석산이야. 자, 보랏빛 석산, 보랏빛 시각적이죠. 근데 또 색채 이미지죠. 근데 왜 보랏빛일까? 아무래도 보라색이 약간 좀 환상적인, 약간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산은 구강산, 9개 강이 흐르는 산이고 보랏빛 석산이야. 이 구강산도 산을 꾸미는 거고 보랏빛 석산도 산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산은 탈속적인 곳이다. 그래서 멀리서 원경, 멀리서 바라봐야 알아요. 그죠? 보랏빛이란 것을 정적인 이미지죠. 다음, 거기 그 산에 산 복숭아꽃이 두어 송이 피었는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복숭아꽃 하면 우리가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동양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가 간결하죠. 그래서 어떤 꽃이 폈다, 봄을 맞이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봄눈이 녹아 흐르는 옥같이, 비유법이죠. 직유법. 비유, 옥같이 맑은 물에, 오케이? 봄눈이 녹아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에, 이건 뭡니까? 가까이서 봐야 되죠. 그죠? 가까이서. 그지? 또 흐르니까 동적이죠. 갑니다. 사슴은,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 그래서 얼마나 평화로워. 그지? 뭐, 깔끔한 시죠. 평화로운 시고요. 다시 1년 보면 산에 대한 설명했어요. 보랏빛 석상. 2년은 그 산에 복숭아꽃이 피었고요. 3년은 그 산에 봄눈이 녹아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요. 그 다음 4년은요. 사슴이 그 시냇물에 발을 씻더라 해서 상당히 깔끔한 내용 전개 방법은 원경, 정적 이미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서 근경, 동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성격은요. 회화, 그림 그리기, 탈속, 그죠?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시했고요. 그 다음에 원근의 변화, 처음에는 멀리서, 원경, 그 다음 가까이, 근경, 삼문보 율격을 통해 감정을 절제했다. 중요합니다. 감정 들어가지 않았죠? 삼문보 율격, 삼문보 잘라볼까? 산은 이름보, 구강산, 이음보, 보랏빛 석산, 삼문보, 또 산도와 이름보, 두어송이 이음보, 송이 버는데 삼문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구강산, 아까 얘기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 이상적인 삶이고요. 인간 세계로부터 떨어진 탈속의 공간, 산도와 이상적인 상징물, 그 다음에 뭐 순수함 느끼는 아름다움, 암사슴 순수한 존재. 그냥 여기는 부정적인 시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보면 각 연이 묘사하고 있는 중심 대상 1년 보랏빛 석산, 2년 산도와, 3년 시냇물, 4년 암사슴. 계절적 배경 드러내는 시어 산도와 꽃이죠. 봄눈. 그래서 봄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이 시는 자 이게 표현상 특징인데 대조적인 두 가지 성질의 이미지가 올려있다. 첫 번째 차고 견고하고 정지된 이미지. 또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근데 이건 서로 대립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비한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정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하고 동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건 대비가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 정적 이미지, 그 다음에 긍정 동적 이미지, 이 둘은 대조가 아니다. 그냥 다 평화로운 분위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부정적 시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 거 뭡니까? 정적 차가운 거 석상 봄눈, 니은 동적 산도와 물 암사슴. 산도와도 뭐 발을 씻고 물도 흐르고 사슴. 산도와 피었고 그 다음에 산도가 왜 발을 씻어? 산도와 피었고 물이 흐르고 사슴이 발을 씻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이나 의문을 포함한 시어의 반복. 산, 송이, 사슴, 시옷음을 반복돼서 운율 형성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번도 중요하다.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짧아. 짰나? 1, 2, 4연? 1, 2,
4. 그죠? 첫 행이 가장 짧죠. 둘, 셋, 셋, 넷,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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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면 어쨌든 뭐 짧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3년만 첫 행의 길이가 가장 길고 짧아져요.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 주고, 그죠? 여기서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은 몇 년, 몇 년, 몇 년, 1년, 2년, 4년. 그 다음 중간에 의도적인 변화를 가미하여 봄의 생동감 표현한다. 얘는 3년. 뭐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은 무등이란 작품인데요.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 갑니다. 딱 제목이 산인데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산 같죠? 산 그지? 모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되게 뭐 산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의 내용을 주제가 내용이 산이니까 그 형식도 산의 모양을 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적인 산, 안 좋네.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나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증인의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생한 산, 생의 산, 회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온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의 산, 종교의 산, 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뜬 산, 눈뜨는 산, 새벽의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모두 정성 이루는 평등의 절정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지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와 같은 산 이거죠.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나왔네. 어머니와 같은 산.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의미가 있고요. 위에는 동그라미 의미가 있죠. 얘는 뭡니까? 역사의 고통으로 인해 절망적인 산의 모습. 아래 네모 힘세다 희망. 이건 뭡니까? 희망에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낸다 해서 우리가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을 얘기했다면 네모는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위에 산의 모습을 형상한 방법은 뭡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해서요. 시 자체가 산의 모양을 닮도록 했다 이거죠. 왼쪽에 제재 무등산. 주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과 무등산을 통해 바라보는 밝은 미래입니다. 제목이 무등산이죠. 등급이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무등산 광주에 있죠. 의도적인 시행에 배랬죠. 산의 모습을 형상했고요. 열거법 이거 다 열거지 지금. 그 다음에 전체적 볼 때 중요하다. 부정적 속성에서 긍정적 속성으로 변한다. 그죠? 우리 위에가 되게 부정적이었죠. 우리 위에가 되게 부정적이었잖아. 그지? 위에가 절망. 이런 게 되게 많은 게 부정적이지. 그러다 여기서는 긍정적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에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시의 어떤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고 솔직히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했어요.